자, 오늘 자, 17번. 17번. 7번으로 바꿔. 7번으로 맞아. 왜 까만색이지? 지점 A에서 B 지점 갈 때 시속 60km의 버스로 가면 시속 20km 자전거로 가는 것보다 1시간이 빨리 도착한답니다. 이때 A, B 사이 거리를 구하랍니다. 자, 집중하세요. 어허, 이거 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약간 뭔가 어수선해 지금. 수산시장. 조용히 해. 자, A 지점, B 지점. AB. 근데 A에서 B로 가는데 한 번은 뭐로 가죠? 60km. 버스로. 한 개는 자전거를 타는데 부스는 시속 하나는 자전거. 자전거로. 아니, 버려. 자, 집중.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문제 하나 풀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가 많아. 버스의 시속이 얼마예요? 60km요. 60. 킬로미터. 자전거는? 20km. 자, 이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갔는데 버스로 가는 게 자전거 가는 것보다 시간 더 빨리. 1시간이 더 빠르답니다. 버스가 자전거 자전거보다 가는 곳이. 1시간 빠르다. 자, 이 문구를 잘 해석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더 이상 쓸 건 없는 것 같아요. 됐니? 당연히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표를 그려야 돼요. 표를 그려야 되겠죠? 다시. 거석시표. 속거시가 더 편해. 시. 속거시. 자, 여기는 뭐 써야 돼요? 버스. 버스로 갈 때라. 자전거. 자전거로 갈 때라. 후까지 만들었는데. 자, 이제 빈칸 채웁시다. 세 칸 중에 제일, 그러니까 이것도 매번 중요하다 말하는데 여러분 신경 안 써서 그래. 그림 그리고 표를 만든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표에다 칸을 채워야 되는데 칸이 총 몇 칸이라고요? 세 칸. 세 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미지수. 어떤 미지수를 둘 거야? 거. 그죠? A, B 사이의 거리니까 A에서 B로 갈 때 버스로 탈 때 거리 X. 자전거 탈 때 거리 X. 속은 60.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써야 되죠? 숫자는 20. 60과 20. 20. 그럼 다 되네요. 나머지는 이제 공식.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거리랑 속력 분의 거리. 속력 60분의 거리 X. 속력 분의 거리. 됐죠? 네. 자,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승중이가 말한 대로 여기서 뭘 할지를 판단해야 돼. 이게 서로 같은 건지. 만약 얘네들이 서로 같다면 여기까지 맞아. 무슨 말이 있어야 되죠? 버스 타고 가는 시간과 자전거를 타고 가는 시간이 서로 같습니다. 혹은 같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등호를 바로 쳐야 될 텐데 그렇진 않잖아요. 1시간 반. 얼마의 차이가 발생하죠? 1시간. 1시간. 그럼 누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린 거야?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전거가 더 많이 걸려. 자전거 시간 더 많이 걸리겠지 당연히. 얼마나? 말실. 1시간이.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이 버스를 타고 간 시간보다 1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라는 얘기죠. 네. 그래야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수학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자전거가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럼 버스로 1시간 가면 자전거는 몇 시간 가지? 2시간 가겠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면 자전거에다가 마이너스 하면 돼요. 됩니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이항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근데 같은데 이제 빼는 것보다는 더하는 게 좀 계산상 편하니까 그냥 더한 것 뿐이에요. 자, 이제 계산하는데 계산하려면 양변에 뭘 곱해야 되죠? 최소공면 60. 60을 곱합니다. 네. 60 몇 번 분배해야 되죠? 두 번. 세 번. 세 번. 3번 분배해야 되죠. 여기다 분배하면 얼마 나와요? 3x. 3x죠. 아, 맞네. 여기는 약분하면 그냥 X. 그냥 x. 여기는 60. 60. 그렇죠. 자, 이거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2x는 뭐로 바뀌나요? EX. 마이너스 x로 바뀌니까 3x 마이너스 x. EX. 2x는 60. 60. 양변을 뭐로 나누죠? 2. 2로 나눕니다. 30. 됐나요? 30.
혜민이 듣고 있니? 따라서 x는 X는 30. 아닙니다. 30. 이 30이 뭐예요? 킬로미터. 킬로미터. A, B 사이의 거리. 킬로미터. 제가 별거 없지 않나요? 저 표까지만 맞았어요. 나도 표까지만 맞아. 자, 19번. 나 더하기 1할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쉽지 않아. 19번. 10% 소금물 300g에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 30% 소금물이 됩니까? 그림 그립시다. 10% 소금물 300g. 자, 거기다 물을 증발시키는 건데 이 물은 소금물인가요? 그냥 물인가요? 그냥 물. 그치, 그냥 물이죠. 너 이게 어떤 물이 있고 물 안에 소금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소금물이 되어 있겠죠? 이걸 막 불을 지펴서 가열을 해. 그러면 수증기로 물이 날아가지. 근데 물이 날아갈 때 자기 혼자가 심심하다고 이렇게 소금을 가져가나? 그렇지 않죠? 네. 물을 가열하면 물만 날아가는 거고 실제 소금은 그대로 남는 거죠. 이걸 이용하는 원리가 염전이잖아. 바닷물 일정 넣어놓고 자연 광선을 직사광선이죠. 태양빛을 그냥 이렇게 쬐게 만들면 저절로 물이 증발하면서 거기가 소금이 남잖아. 우리는 그 소금을 긁어서 먹는 겁니다. 그렇죠? 소금은 마트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나는 거예요. 마트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물만 날아가는 거니까 물이 날아간다는 뜻은 더 해야 되는 건가요? 빼야 되는 건가요? 곱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빼야 하는 것이다. 빼야 하는 거겠죠. 뺐더니 그렇게 되면 30%가 다 됩니다. 됩니다인데 그랬을 때 얼마의 물을 증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럼 여기다가 X g을 쓰겠죠? 그럼 남아있는 물의 양은 뭐라 써야 돼요? 300백에 X가. 그치, 300 빼기 X.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자, 남은 건 다시 말하지만 소금의 양입니다. 여기 있는 A 비커, B 비커, C 비커, A 비커에 소금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다 칩시다. A 비커에. B 비커 소금 있나요? 없죠? 무시하는 겁니다. C 비커 소금 있나요? 네. 있네요. 몇 개 있나요? 4개. 네 개 있겠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A 비커의 소금의 양과 C 비커의 소금의 양은 맞다. 같네. 요거 식을 세우면 되잖아요. 오마이갓. 그럼 A 비커의 소금의 양과는 공식은 100분의 10 곱하기 300 은 100분의 30 곱하기 가로 그렇지. 이거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몸이 자꾸 손가. 자, 그럼 좌변은 그냥 약분하면 되는데 우변은 약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둘 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할까요? 100을 곱합시다. 그럼 100을 곱하면 이 100 지워지고 이 100 지워지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남나요? 3000이 남고 우변을 분배하면 9000 빼기 30x. 자, 이항합시다. 이걸 x1로 넘기면 30x가 되고 3000이 이렇게 넘어가면 9000 마이너스 3000이니까 6000. 양변을 30으로 이렇게 나눠볼까요? 그럼 얘는 약분되고 x가 남고 이건 얼마예요? 200. 무슨 말이죠? 200g 물을 증발하면 지금처럼 30% 소금물이 남는다. 그 정답은 몇 그램 증발해야 됩니까? 200g 증발해야 됩니다. 되셨어요? 말씀드렸지만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아는 과정 자체 여러분이 처음 배우다 보니까 너무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수학 문제야. 문장을 이해하고 식을 만들어야 돼. 너무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상식선에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냥 가볍게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되겠지 뭐. 그럼 안 되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가볍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수학 문제야. 그러니까 너무 이게 문제가 무거워진 거야. 가볍게, 알겠죠? 가볍게 가지고 놀듯이 뭐 별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랑 할 때는 당연히 잘 되지. 네가 푸는 게 아니잖아. 내가 푼 거잖아. 내가 푼 걸 넌 지켜보고 있고 설명까지 듣고 있는데 설명 모른다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근데 집에 가면 설명해 줄 사람이 없잖아. 네가 처음부터 문제를 읽고
네가 먼저 처음 시작을 해야 되며 중간 과정도 만들어도 계산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집에서 공부할 때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수업을 잘 들어야 돼. 수업을 잘 듣고 핵심을 잘 파악을 해야 돼. 원래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천재들은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고 통찰력이 좋은 거라고. 그 사물을 꿰뚫어보는 능력 혹은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파악하는 능력. 그게 남들보다 특출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천재나 너나 나나 둘 다 천재는 아니야. 우리는 천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수학 문제 아주 어렵지 않은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봤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이 따라서 아이고 잘 푸는데 이런 느낌을 들지 마시고 뭐가 핵심인지를 잘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기서 내가 뭐가 자신 없는지 내가 혼자 하라면 어디가 잘 안 될 것 같은지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걸 잘 보고 집에 와서 다시 혼자 문제 풀 때는 아까 봤던 그런 걸 기준으로 그 핵심을 잘 짚어서 다시 문제를 풀면 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들으니까 집에 가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또 질문 있나요? 할 과제 노트 질문 있으면 하세요. 다음부터는 과제 노트부터 먼저 질문을 받아야 되나 봐. 과제 노트 질문을 먼저 받아야 이게 프로그램을 2번, 3번 안 하게 되는데 어쨌든 네, 과제 노트 질문 해주세요. 118도 안 푸는 거였어. 118? 잠깐. 역시 여덟 118 안 푸는 거네. 나 근데 거기 왼쪽도 풀었어. 그리고 오른쪽 거 이거 안 푸는 줄 알고 푸는 줄 알고 풀었는데 아무래도 전까지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남자였어. 근데 진짜 푸는 거 아니야. 질문 없나요? 자, 이쪽 단어는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 좌표 평면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잘 들어야 돼. 좌표 평면. 수업을 먼저 들으셨던 분, 좌표 평면이 뭔가요? 그 좌표를 나타내는 좌표를 나타내는 평면. 그게 좌표 평면이에요. 그럼 좌표는 뭐죠? X, Y. 좌표는 좌표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좌표는, 좌표는 위에 찍혀져 있는. 그렇지,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유라. 위치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그 위치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수직선에다 점 찍는 겁니다.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수직선 위에 여기다 점 찍어요. 여기도 밑에다 만약에 0을 썼어.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원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 한 칸에 있는 점 이거 뭐죠? 플러스 1입니다. 왼쪽 한 칸에 있는 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 점의 위치를 수학적 기호로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위에다 이렇게 점 찍은 위에다가 대문자 알파벳 예를 들어 A 이런 걸 씁니다. 그러면 이 점의 위치를 수학적 기호로 쓰시오. 그러면 A라고 하고 가로 열고 그 밑에 실제로 그 위치가 나타나는 숫자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점 A가 수직선 1에 위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나요? 점 A가 수직선 1에 위치합니다.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A는 수직선 1 위에 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위에 있단 말은 너 했어도 문제 푸는 데 있었어요. 위에 있단 말은 그냥 그거. 수직선의 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수직선에 찍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수직선에. 아셨죠? 근데 왜 굳이 위란 말을 씁니까? 그러면 수직선에란 말을 뭔가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냥 수직선 위라 말하고 그래서 수직선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점들은 뭐라 말하죠? 그러면 수직선 밖의 점이라 말해요. 수직선 밖의 점. 얘는 수직선 위의 점, 얘는 수직선 밖의 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꼭 사회 현상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서는 어떤 특정 위치 하나가 좌우로 움직이지만 않는다는 얘기죠. 혹은 위아래만 움직이지만 않아요. 좌우로도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럼 수직선 하나만 가지고는 좌표를 정확하게 찍을 수 없다 판단해서 수직선을 2개를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크로스해서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십자가 두 개가 만나는 위치, 여기를 O라고 하고, 흔히 말하는 얘가 원점이 되는 겁니다. 원점. 그럼 선생님, 원점의 좌표점은 어떻게 표현하죠? 그러면 가로로 놓여있는 축이 X축이에요. 세로로 놓여있는 축이 Y축입니다. 그래서 X축은 오른쪽이나 왼쪽을 결정할 때 쓰는 좌표고, Y축은 위쪽이나 아래쪽을 결정할 때 쓰는 좌표며, X축은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왼쪽으로 하게 되면 부호는 마이너스를 갖게 되며, Y축에서 원점 위로 올라가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점을 하나 찍어볼게요. 여기 점이 하나 있어. 근데 이 점에 X좌표, Y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점이 물어봐요. 야, X좌표, 야, X축, 나 너의 어디에 찍혀있니?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점선을 내려서 여기 숫자를 써주는 겁니다. 여기 예를 들어 3이 있었다고 치고, 야, 나 여기 있는데, 야, Y축, 나 정확히 Y축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점선을 표시해요. 거기다 이제 예를 들어 2를 썼다면 이 점의 좌표는 X좌표가 3, X좌표가 3, Y좌표가 2죠? 근데 이거 말이 너무 길잖아. 좀 간단하게 좀 줄여 쓸 수 없을까 했을 때 쓰는 방법이 가로에다가 가운데 컴마를 치고 그 앞에다가 X좌표를 써주고 그 뒤에 Y좌표를 써주면 저 점의 좌표점을 수학적 기호로 쓰게 되고, 이렇게 쓴 모양을 무슨 쌍? 순서쌍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유리랑 태민이는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좀 알아듣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순서상 하는데 무조건 컴마 앞에 있는 게 무조건 X축이야. X축의 좌표를 무조건 컴마 앞에 써야 돼. 뒤에 쓰면 안 돼. 나 그거 필요 Y축은 뒤에 X축을 앞에 써야 돼. X좌표를 앞에 쓰고 Y좌표를 뒤에 쓰고.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원점이고 여기쯤에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점의 좌표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4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라 써야 됩니까? 4,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점 A 좌표가 있는데 점 A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에요. 이 위치를 좌표 평면 위에 찍어보세요.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얘는 어느 쪽으로 한다 뜻이죠? 왼쪽으로 한 칸 간다 뜻이고, 얘는 원점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3칸 간다 뜻이에요. 자, 이제 갑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을 움직였어요. 그 거기를 기준으로 다시 아래로 몇 칸? 3칸 정도 이동하면 여기쯤에 마이너스 3 있고 여기 마이너스 1 있을 거예요. 대충 찍은 겁니다. 그럼 여기 놓여 있는 점, 왼쪽 한 칸, 아래로 3칸 간 이 지점이 점 A가 되고, 그 지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의 좌표를 갖는다. 됐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찍는 이 점들은 결국은 어디에 놓이게 되냐면 이렇게 평면 위에 놓이게 되는데, 좌표를 찍을 수 있는 이 평면 아까 뭐라 그런다고 했죠? 좌표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좌표 평면이 영역이 몇 군데로 나눠지죠? 네 군데로 나눠지고, 얘를 우리가 네 군데로 나눠져 있는 평면이라는 뜻으로 4분면이라는 단어를 써요. 4분면. 네 개로 나눠져 있는 평면이라는 뜻이죠. 됐니? 네. 그럼 4분면은 4개 평면이니까 이름이 좀 필요한데, 이름을 뭐 철수, 영이, 똘똘이 이렇게 줘야 됩니까? 어떻게 줘야 됩니까? 그냥 숫자로 써줍니다. 4분면이니까 4분면 중에 첫 번째 4분면,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제자는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가 1, 2, 3, 4분면으로 나눠진다는 뜻인데 어디가 1, 4분면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땅이 1, 4분면이 됩니다. 1, 4분면을 결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번호를 매겨주시면 돼요. 얘가 2, 4분면, 여기가 3, 4분면, 여기가 4, 4분면. 이해됩니다. 되셨나요? 네. 근데 굳이 이게 꼭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왜 굳이 선생님 1, 4분면을 저기다 찍었죠? 그러면 1, 4분면이
이 땅에 놓여있는 점이 있다면 그 점의 특징은 x좌표가 양수, y좌표가 양수라, 둘 다 양수라 그냥 편의상 저기다 일사변으로 찍은 거야. 그 다음부터는 뭐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시계 반대방으로 돌려놓고 2, 3, 4 분면을 정의하자라고 약속한 거야. 이건 뭐 특별히 규칙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저렇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 4분면은 x좌표는 뭐죠? 2, 4분면 위의 점의 특징, 율. x좌표는 뭐라고? x좌표 뭐라고? 2, 3면의 x좌표는 뭐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 깜짝이야. 영수? 자, 생각해봐. 2, 4분면이 원점을 기준으로 방향상 어느 쪽 어디에 있어? 어느 쪽 어디에 있어요? 원점을 기준으로 2, 4분면의 위치가 왼쪽 위에 있지. 왼쪽 위. 그러면 x좌표는 음수, 위, y좌표는 양수 이런 의미. 그럼 3, 4분면은 왼쪽 아래에 있으니까 x좌표, 음수, y좌표, 음수. 4, 4분면은 오른쪽 아래에 있으니까 x좌표, 양수, y좌표. 됐니?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돼? 네. 어? 아니 X 마이너스 플러스? 봐봐, 지금 여기가 원점이 좌표 표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3,0이라는 점을 찍으세요. 그러면 어디다 찍어야 되죠? 3,0 어디다 찍어야 돼요? 원점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몇 칸? X축에 3칸.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해서 여기다가 점을 찍고 Y축으로, 그러니까 Y좌표가 0이라는 얘기는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여기 그냥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 점을 만약 내가 C라고 한다면 C는 여기 있게 되고 점의 좌표는 3,0이 됩니다. 그러면 이 C는 몇 사분면 위의 점이죠, 얘는? 1사분면. 아니 아니야, 틀렸어요. 아 여기 있던 뭐가 점 C는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에요? 아니 4사분, 좀 아까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몇 사분면? 율, 몇 사분면? 소수점인가요? 소수점, 몇 사분면? 1사분기가 4사분면의 사이니까, 이거 소수편 애들은? 오, 우와, 천재인데?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야, 이러지 마. 자, 몇 사분면이냐면, 사분면 없음.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 중에 하나라도 그냥 원점 그냥 3만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점이 축에 놓이게 되면 사분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x좌표든 y좌표든 둘 중에 하나 0이 되면 걔네는 사분면이 있는 게 아니고 좌표 축 위에 있는 점이 되기 때문에 몇 사분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분면 없는 점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거 마지막으로 x축 위의 점이 있습니다. x축 위의 점의 특징이 뭘까요? X축 위에 위에는 Y축이 0이에요. Y가 0이에요. x축 위에 있는 점, 이런 점들, 이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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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점. 네? 특징. X축 위에 있어요.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 X축 위에 있어요. 두 개의 좌표 중에 어딘가 하나가 0이에요. Y요. y 좌표가 0이요. 0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x축 위에 있는 점은 x축에 있다는 얘기는 좌우로 움직이는데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x축에 있겠죠. 그럼 그 점들의 특징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x좌표는 막 좌우로 막 바뀌겠지만 확실하면 y좌표가 0일 거야 라는 건. 그래서 만약 이런 문제 있죠. 점 A가 있는데 점 A가 2A-4, 점 A가 3,2A-4 근데 점 A가 x축 위의 점이에요. 그럴 때 여기 있는 A 값을 구하시오. 스몰 a 값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나요? y좌표가 0이에요. 여기 두 개 중에 y좌표야. 누가 y좌표야? 앞에 게 y좌표야? 뒤에 게 y좌표야? 뒤에 게 y좌표인데 그 y좌표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돼야 된다고. 이게 0이 돼야 된다고. 그걸 식을 쓰면 돼. 2a-4가 0이구나. 이제부터 방정식 푸는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넘기죠? 그럼 2a는 4, 양변 2로 나누면 a는 2. a가 2가 되면
여기다 A를 1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2 곱하기 2는 4, 4 빼기 4는 0. 0. 아, Y좌표가 0이 됐구나. 그래서 얘는 X축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Y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뭘까, 그러면? X 아, 좌표가 X. 0. 그렇죠. 이제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 사람이. 얘는 이제 X좌표가 0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저 그림을 떠올리시고 X축은 좌우로 움직이는 점들의 모임인데 좌우로는 움직이니까 내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위아래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확실히 Y값이 0이겠구나. Y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들은 계속 위아래로 바뀌죠, 점이. 위아래로 바뀌니까 Y값은 계속 바뀐다는 뜻인데 상황에 따라서 안 바뀌는 거는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X좌표가 0이겠구나. 저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래프를 이해를 하시려고 해야 되지 이걸 외우려고 하면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 구구단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말한 것처럼 구구단 처음에 외울 때만 외우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외우려고 노력해서 외워진 게 아니잖아. 저절로 외워진 거잖아. 이 그래프 파트도 자꾸 보고 자주 보시면서 그래프를 좀 자주 익히셔야 됩니다. 자주 익히셔서 저절로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강제로 막 외우려고 하면 그냥 온갖 게 다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돼요. 자, 이제 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와. 이제 합니다. 정비례요. 자, 정비례라는 말을 먼저 이해를 했는데 정비례 정의입니다. 정비례 정의. 정비례 뜻이 뭔가요? 그러면 두 변수 x, y에 대하여 변수가 뭐죠? 변하는 수. 변하는 수. 방정식에서는 미지수랑 같은 느낌이에요. 알겠죠? 방정식에서는 미지수.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이제 함수인데 함수에서는 변수라고 말합니다. 바뀌는 숫자라는 뜻으로. 아셨니? 유라? 네. 그 뒤에 슬리프 좀 주워서 올려주세요. 잘했습니다. 뭐 자, 변수, 바뀌는 숫자, 두 변수 x, y에 대하여 잘 들어야 됩니다. x 값이 2배, 3배, 4배씩 늘어갈 때 y 값도 똑같이 2배, 3배, 4배 같은 비율로 늘었다 줄었다는 이거를 정비례라고 부르고 y는 x의 정비례합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되셨나요? 다시 x값이 2배, 3배, 4배 넣을 때 y값도 똑같이 2배, 3배, 4배 같은 비율로 늘어가는 이 비례를 정비례라고 불러요. 자, 이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까요? EX. 2. 자, 위에는 x값을 쓸 거고 아래 거는 y값을 쓸 거예요. 표를 그려서 서로 관계를 따져볼 건데 x값이 1이었어. 근데 y값이 2예요. 잘 봐. x값이 2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초의 x값을 만약 내가 1로 본다면 1에서 2까지 몇 배 늘었죠? 2배. 2배 늘었죠. 그럼 정비례가 성립하려면 y값도 최초 y값 2에서 몇 배가 늘어야 돼요? 2배. 2배가 느는 겁니다. 그러면 x값 2에 짝지어지는 y값은 얼마가 돼야 되죠? 4가 되겠죠. 그럼 x값이 3이 됐을 때, x값이 4가 됐을 때 이렇게 쭉쭉쭉 갔을 때 있죠? x값이 1에서 3으로 몇 배 느나요? 3배. 3배 느네요. 그럼 이쪽도 몇 배 늘어야 되죠? 3배가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6이 있어야 될 테고 x값이 1에서 4까지 몇 배 느나요? 4배 늘면 y값도 같은 비율로 4배가 늡니다.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8. 됐니? 네. 그럼 만약에 x값이 1에서 x값이 1, 2, 3, 4 하다가 그냥 말 그대로 x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1에서 x까지 몇 배가 느나요? X배. x배가 늘죠? 네. 그럼 y값도 2에서 몇 배가? x배가 늘어야 되니까 여기 써야 될 숫자는 2x가 되겠지. 잘 봐. 그렇기 때문에 y라는 값은 결국은 x값의 몇 배가 된다는 뜻이죠? 2배가 된다. 이렇게 써지는 xy에 관계된 등식을 관계식. 관계식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관계식. x하고 y의 관계를 보여주는 등식. 관계식. 아셨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x가 2배, 3배, 4배 넣을 때 y값도 똑같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가는 관계를 무슨 비례? 정비례라고 말하고 이런 관계식을 정비례 관계식이라고 말한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여기 x값이 있고 여기 y값이 있어요. 근데 최초의 자연수가 2였다고 칩시다. 최초의 자연수가 그냥 2였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는 숫자가 뭐 6이었어요. 그럼 이게 만약 4가 된다면 6이 된다면 8이 된다면 x가 된다면 2에서 4까지 몇 배 넣나요? 2배. 2배가 늘죠. 그럼 얘도 몇 배? 2배. 2배. 얼마가 써줘야 돼요? 12. 12. 몇 배 늘어나요? 3배. 3배. 몇 배 늘어야 되죠? 3배. 얼마 써줘요? 18. 몇 배 커지죠? 4배. 몇 배? 4배. 24. 점점점. 그럼 여기 몇 배? X배. Y 아니죠. 6X배. 2X. 2에서 x까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0. 2에서 x까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3X배. 1X. 아닌데. 마이너스 2X배. 2에서 x까지 몇 배가 되는 거냐면 2분의 x배가 되는 거죠. 왜요? 왜 약분되니까 그럼 여기 근데 2에서 x, 2분의 x까지 2에서 2분의 x배가 돼야 이게 답이 x가 나오십니다. 그럼 얘도 몇 배? 3X. 2분의 x배. 약분하면 3x네. 됐네. 자, 그럼 쓰다 보니까 그만 써봐. 그럼 얘네는 관계식이 y는 x의 몇 배? 3배구나. 그럼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의 공통점을 보세요. 뭐 공통점이죠? X? X. 미수? 위에 식과 아래 식의 공통점. 정비례 둘 다 무슨 비례? 둘 다 정비례 관계식이죠. 그럼 정비례라면 항상 등호의 좌변에는 뭘 쓰죠? y를 쓰고 등호 우변에 x가 써지는데 x 앞에 어떤 숫자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곱해지고 있죠. 네. 그럼 이게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숫자가 바뀌겠지? 네. 걔를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a라고 둔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관계식이 정비례 관계식이 됩니다. 이럴 수가. 이거를 근데 받아들일 때는 당연히 이렇게 쓰거나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문자로 받아들여야 되긴 하는데 느낌상 어떤 느낌이냐면 y는 어떤 숫자에다가 x를 곱한 식 이게 무슨 비례? 정비례. 정비례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혹시 다음 관계를 읽고 정비례식을 세우시오 그러면 머릿속에 빨리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y는 숫자 곱하기 x라는 꼴로 식이 써지겠구나를 미리 예상하셔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주어져 있는 관계식은 정비례다. 정비례 관계식을 쓰시오 그러면 y는 숫자 곱하기 x꼴로 써질 테니 라는 그 숫자만 찾아내면 되겠구나. 그러면 정비례식 끝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숫자는 어떻게 찾죠? 그 숫자는 어떻게 찾냐면 좀 빨리 찾는 방법은 아까 여기 숫자가 2였지? 자, 집중. 여기 2였죠? 네. x하고 y의 관계를 잘 보니까 이게 왜 2인지를 보니까 이렇게 몇 배예요? 2배요. 이렇게 몇 배죠? 2배요. 이렇게는 2배. 이렇게 2배. 이렇게 2배. 여기는 2를 찾으려면 x 좌표분의 y 좌표 하면 저 숫자 나오네. 네. 그럼 여기도 보세요. 이게 몇 배예요? 3배. 몇 배인가요? 3배. 몇 배? 3배. 몇 배? 3배. 몇 배? 3배. 그럼 이 3이라는 숫자는 3배라는 개념인데 계산을 어떻게 한 거냐면 x 좌표분의 y 좌표 하면 저 3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했어. 2분의 6 약분하면 3. 4분의 12 약분하면
3. 6분의 18 약분하면 3. 8분의 24 약분하면 3. 됐나요? 네. 저렇게 정비례 앞에 붙어 있는 x의 개수를 찾을 수 있고, 이 x의 개수를 전문 용어로 비례상수라고 불러요. 비례상수. 상수가 뭐였죠? 숫자로만 되어 있는 숫자. 숫자로만 되어 있는 그게 상수죠. 근데 비례를 나타내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x하고 y의 비례를 나타내주고 있는 숫자. x값의 2배가 y값이 되는구나 라는 게 비례를 나타내주는 숫자라는 뜻으로 비례상수를 씁니다. 정비례의 비례상수를 구하는 방법 뭐라고 그랬죠? 정비례에서 a값, 비례상수를 구하는 방법은 x값 분의 y값. 근데 이런 건 안 된다. 비례상수 구해야 되는 게, 만약 여기서 비례상수 a를 구하려면 여기 x값 1분의 바로 밑에 있는 y값 써야 되는데, 아니 전 2 말고 이쪽 거 쓸래요. 4. 이러면 안 된다. 서로 짝지어지는 xy 있죠. x값 바로 연결되어 있는 y값을 써야 되는 거지, 다른 y값을 가져오면 안 되겠지. 이렇게 서로 짝지어져 있는 xy 관계, 학교에서 보면 짝꿍이 있잖아. 나랑 짝꿍. 그런 짝꿍의 관계를 수학에서는, 잘 들어, 대응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대응. 대응. 근데 착각하지 마. 대칭과 대응은 같은 말이 아니야. 전혀 관계없이 전혀 다른 말이에요. 대응은 서로 짝지어지는 관계. 얘랑 나랑, 쟤랑 나랑 짝지어져요. 쟤랑 나랑 같은 한 쌍이에요. 이런 느낌일 때는 대응이 되고, 대칭은 서로 맞대고 있는 형상. 그게 대칭이야. 예를 든다면 이렇게 x축이 있어. 여기 2,3이라는 점이 있어요. 이 2,3을 x축에 대칭 이동한 점을 찍으시오. 그러면 2,3이 x축을 바라보고 있는 그 거리만큼 반대편에 맞대고 있는 위치에다가 점을 찍어줘요. 이게 대칭, x축 대칭점이 됩니다. 대칭.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위아래로 바뀌었잖아. 위로 색한 관계, 아래로 색한 내려왔으니까 x좌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x좌표는 안 바뀌고 y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부호만 반대로. 위로 색한, 난 아래로 색한. 이게 대칭이야. 알겠죠? 다시 이거 원래 두 단어가 굉장히 수학적으로 자주 쓰여서 그래요. 대응은 서로 짝지어지는 관계. 여러분 학교에서 본다면 짝꿍.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짝꿍. 이걸 떠올리면 되고, 대칭은 서로 맞대고 있는 위치. 그게 대칭이야. 선생님이 이 대칭은, 이렇게 좀 여러분 약간 졸려하는 것 같으니까, 대칭은 선생님 어릴 때,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는 어릴 때 내가 이렇게 서 있잖아. 여기 서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거울이 있는 거야. 거울이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거울에서 총 2m 떨어져 있는 위치에 선생님이 거울에서 2m 떨어진 위치에 있어요. 근데 선생님 어릴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거울은 반대편의 세상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2m에 떨어져서 거울 앞에 있는 순간, 반대편 거울의 세상에는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 거울의 반대편 2m 위치에 나랑 같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왼손을 들면 쟤는 어느 손을 드는 거야? 쟤는 오른손을 들고 있는 거야. 난 저 세상을 들어보겠어. 내가 여러분 보고 위치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쟤는 왼쪽으로 진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반대로 움직이는데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래서 어릴 때 선생님 약간 유치하지만, 나 어릴 때라도 많이 어릴 때 아닙니다. 대충 한 중고등학교 때까지. 중고등학교 때까지 믿지는 않았지만, 왜 그런 거잖아. 막연하게. 혹시라는 생각으로 거울의 반대편에 또 다른 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 거울의 반대편에 또 다른 나가 있지 않을까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시험을 했냐면, 이렇게 걸어가다가, 거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울에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가다가, 보통 사람이 걸어가면 걸어가잖아. 몰래 엄청 빠르게. 근데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딴 데 같은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잖아.
근데 내가 만약 어떤 날 실험을 해보고 싶을 때는 걸어가다가 갑자기 주저하는 거야. 그 주저하는 쟤를 보는 거야. 제가 날 따라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그런 거 했어. 갑자기 걸어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든다든지. 미세하게 제가 약간 당황해. 약간 느리고. 그래요? 약간 당하고 살짝 아주 미세하게 느린 듯한 느낌이 기분 상태 내가 있어. 그런 기분이 들면 너 미친 거야. 미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실험을 한 적 있어요. 갑자기 막 헉! 저기가 갑자기.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막 팍팍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 이거 마음의 소리 있어요. 거울이 혹시라도 반응이 늦어서 당황할까봐. 그러면 내가 알았잖아. 너 좀 늦었어. 너 이름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야 근데 들켰고.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원했던 거예요. 자, 그냥 약간 졸려서, 그냥 여담을 말했는데, 이게 무슨 관계냐면, 이게 대칭이에요. 봐봐. 대칭 관계. 서로 맞대고 있는 위치. 이게 대칭 관계야. 얘 저렇게 돌리면 저렇게. 자, 보세요. 이제 수업이 좀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마무리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자, 정리해 봅시다. 이제 정리합니다. 네. 정리. 어차피 여기 오늘 동영상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네. 집에서 보다가 오늘 배운 내용이 뭐였지? 순간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네. 책 보고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 어제 숙제 없었어요? 그냥 이거 안 내용 정리하는 거였어요. 다시 어. 안 푼 거 풀고 다시 내용 정리하는 거. 영상에 숙제가 안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정비례하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정비례 정의가 뭐라고요? 정비례 정의. X값이 몇 배? 2배, 네. 3배 이렇게 늘어가면 Y값도 똑같이 두 2배, 3배 같은 비율로 넣으면 정비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관계식. 다음 둘은 정비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 관계식을 뭐라 써야 되죠? Y는 숫자 곱하기 X 이꼴로 쓴다. 네. 그리고 이 A를 구하는 방법은 X값분에 짝져져 있는 Y값을 분수 형태로 쓰게 되면 이 A값이 무엇인지 금방 찾을 수 있다. 네.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문제. 하지만 1번. 다음 XY 관계를 보고 표를 작성하시오. Y는 800X. 한 개 800원이 아이스크림 X의 가격은 Y1입니다. 그럼 우리가 식을 어떻게 써야 되죠? 한 개 800원이야. 두 개면 800 곱하기 2. 세 개면 800 곱하기 3. 네 개면 800 곱하기 4. 다섯 개면 800 곱하기 5. 그럼 만약 X개면 800 곱하기 X. 그래서 Y는 800X. 이게 관계가 된다. 800원에다가 아이스크림 개수를 곱해야지만 가격이 나온다. 이 뜻이죠. 네. 그래서 가격 Y는 800 곱하기 개수. 됐죠? 무슨 비례? 정비례. 아셨어요? 아셨습니까? 네. 자, 오른쪽에 보면 3번과 4번인데 같이 한번 잡아봅시다. 3번. Y가 X의 정비례하고 란 말이 나오면 관계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Y는 숫자 곱하기 X 꼴로 써지는데 여기 구체적인 숫자가 있죠? 네. 그럼 A값을 구하려면 A값 구하는 공식은 X 좌표분의 Y 좌표. 따라서 관계식을 완성하시오 그러면 Y는 2분의 1X. 이게 1번의 답이고 2번의 답은 X가 마이너스 8일 때 Y값은 얼마입니까? 빨리 구하는 방법은 여기다 숫자를 X값이 마이너스 8이라잖아. 네. 여기다 대입하면 그때 짝져져 있는 Y값이 나오지 않을까요? Y는 2분의 1 곱하기 X가 마이너스 8. 거기 한쪽에 가로 하나 쳐주고 답은 마이너스 4. 그래서 Y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어머. 자,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4번 보세요. Y가 X에 정비례한다. 그럼 관계식 뭐라 써야 되죠? Y는 숫자 곱하기 X. 그 숫자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A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6입니다. A가 빨리 구하는 방법? X 좌표분의 Y 좌표. 약분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래서 관계식을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 됐죠?
봤어. 그래서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얼마인가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 x를 뭐 하죠? 여기 관계식에다가 넣어요. 집어넣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얼마인가요? 3. 따라서 y의 값은 3입니다. 아셨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